노유진의 정치 카페. 일본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나타내왔다. 이른바 과거형 사과라고 하죠. 나 사과했었다 이거죠. 발표 전부터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됐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14일에 공개된 아베 담화는요, 과거형 사과와 같은 교묘한 화법으로 진정성이 없는 꼼수 담화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 대해서 아쉽지만 지켜보자고 했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면서 강하게 담화를 비판한 중국과는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친일파 척결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 마침 광복절 날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노회찬 유시민 두 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복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진 교수는 지난주 빼먹고 잘 다녀오셨나? 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효도하러? 70주년 때문에. 아니 처가에 갔는데요. 이제 마침 거기가 이제 종전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방송에서 계속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워낙 시골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8월 6일인가 오전 10시쯤에 갑자기 사이렌이 길게 한 1분 정도 울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시기가 원폭.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딱 떨어진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묵념하라고 사이렌을 울린 것 같은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전쟁에 관한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반전의 시각을 담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정말 그 황당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막 정말 당시에 그 일본 정부가 군부가 일본 국민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정말 그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막 소모품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게 미군이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사이판의 만세절벽이라고 있잖아요. 네. 오니까 민간인들이 막 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엄마가 아기를 먼저 던져요. 그리고 자기가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기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시체하고 엄마가 또 떠 있는 시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검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일본 군부에서는 안 알렸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다음 장면을 딱 보여주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안아놓고서 사이판에서 애국 국민들이 군부와 함께 같이 옥수했다고 이걸 본받아야 된다고 막 떠드는 걸 보니까 와, 얘들 완전 미쳤구나. 그러니 전쟁을 하지. 그렇게 안 미치고 전쟁을 하겠어요.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일본이 무조건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거라. 15살, 16살짜리 애들 가지고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어요. 오키나와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많이 다 죽었죠, 거의 다. 근데 그 유족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형이 그거 끌려갔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형의 죽음을 알고 있을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달래. 우리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꺼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잖아. 미군한테 사살당했거나 아니면 자결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동을 하는데 걷지를 못했대요. 다리를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군의관이 죽이고 가는 거지.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군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사잖아. 의사가 그것도 애인데 애를 사살한 거예요. 만인이 다 제정신이 아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딱 빠진 게 뭐냐면 다 자기들이 피해자야. 그렇지. 지들이 가해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만주에서 그러니까 남경에서 뭡니까 학살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731 부대라든지 한국에서 학살한 거라든지 아니면 저 말레이아에서도 엄청나게 학살하잖아요. 아니 미국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뜨려 놓고 사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과 못 하는 거야.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미국 보고 먼저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되나? 근데 그건 좀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폭의 희생자라고. 원폭의 희생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내가 아직 요번에 들은 얘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전쟁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뭐 온갖 강간하고 뭐 하고 그래서 결국 다 죽일 것이다라는 게 프로파간다 신나게 해가지고 미군을 갖다가 완전히 그 악마로 알았대요.
근데 폭격을 하잖아. 이렇게 미군 폭격기가 가다가 가다가 격추되는 게 있는데 그 마을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시착을 했는데 미군 병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주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씩 웃으면서 할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 중에 하나가 이거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진주했는데 너무나 친절하다는 거예요. 막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좀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황당한 얘기가 많죠. 저는 뭐 저 광복절 날 복숭아 따러 시골에 갔었는데요. 이제 복숭아 따다가 아침부터 대통령이 뭐 기념사 한다고 그래서 안 들었을 건데 이 방송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들은 거야. 뻔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경건한 자세로 광복절 기념사를 청취하면서 뜻있는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예. 노 대표께서는? 예, 저는 압에 담아갖고 전날인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같은 거 두 번 들을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압에 것만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크게 안 다르더라고요. 이 꼼꼼한 디스는 정말. 예, 네, 오늘은 광복절이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월요일인데요. 식지 않는 광복 70주년의 열기로 정치카페 6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네이버 카페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방가 이가입니다. 재무설계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분들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꿈의 크기가 각기 다른 만큼 그에 꼭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무설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실에 치여서 실행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재무 맞춤옷을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 두바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세요. 노유진의 100분 토크. 광복 70주년, 올해는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요, 관련 이슈들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분위기 띄운 사람이 있어요. 젊무성. 네. 김무성 대표였죠. 아니 근데 왜 이분이 분위기를 띄워? 구력 외교 드립에서 이승만 국부 드립까지 이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거는 요즘 애들 말로는 개드립이라 그러대. 그냥 드립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박 대통령의 여동생이십니다. 박근영 씨. 이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할 만한, 그것도 일본 우익이나 할 만한 망언으로 우리를 좀 경악하게 했습니다. 예. 대통령 대신 말해준 거라던데. 이분 남편도 좀 문제예요. 이분 남편이 자꾸 저한테 남편은 스토킹하거든요. 그건 상관없는데. 아니 지방대 교수를 스토킹하고 그래. 박근영 씨가 자기 언니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 언니 생각을 말해주는 거래잖아. 진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니콘가 그 일본 그 매체 포털 거기 그래요? 인터뷰할 때 자기 언니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고.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겠네. 이 정도 되면. 예, 그 12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최현열 씨라는 분이 이제 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왜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이분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박근영 씨 친일망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조금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근데 광복 70주년 민족의 축제를 앞두고 연이어 이제 이런 작태들이 X 같은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 최근에 영화 암살 또 10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현실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답답함 같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해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치카페 100분 토크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화 쌍벽을 이루는 책이 있습니다. 쌍벽이 아니고 한국 현대사는 전문이고 제대로 된 역사서를 쓰신 분이지. 어디다 감히 그 비교를 해요. 바로 대한민국사의 저자 성공에 대해 한원구 교수님 모시고요. 친일피아 이야기, 역사의 단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전문이고 역사서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만인가요?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넘었어 1년. 작년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 다룰 때 초기에 왔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반창을
물만 안 남았습니다. 아니 번창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새 일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죠? 김기춘 그때 이제 김기춘 대언을 썼는데, 네. 그거 써놓고 나서 그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왜 김기춘만 정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문도 많았고, 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헌법에 아주 개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막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친일파 인명사전 거랑 하고 이제 다른 점은 네. 친일 인명사전은 한 5천 명이 들어갔는데 네. 거기 이제 생존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해방 64년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는 다 생생하게 다는 아니죠. 아니지. 뭐 그치. 이승만 때 네. 이제 했던 양반들 이제 세상을 뜬 양반들도 많이 서거하신 있지만, 선왕도 계시고. 네,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권력으로 있는 분들, 최근 총리들만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가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달아 4명이 현직까지. 예. 사실 그 두 개의 역사가 사실 서로 얽혀 있는 역사입니다. 그럼요. 하나가 이제 청산되지 못하니까. 근데 작업하려면 돈 들잖아요. 아니 난 요새 나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그런지 뭐 일 시작했다 그러면 쩐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 우선 오늘 세 분이 이제 후원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이게 후원에 가입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노회찬 의원도 가입했다, 유시민 장관도 가입했다, 진중근 교수도 가입했다. 열심히 특히 이제 우리 정의당원들 만날 때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메일 되게 재밌다. 이메일 계정이 배드맨이에요? 이제 이메일 계정은 제가 안 적었는데. BADMEN 0815 gmail.com. 예, 아마 이제. 제보 이메일.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 되잖아요. 배드맨. 081호 관련해서 배트맨을 잘못 쓴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배드맨이에요. 나쁜 놈을 제보해달라 그런. 그 같고 후원 계좌는 CMS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도 있네요. 그죠? 예. 홈페이지도 네이버 블로그가 또 역시 배드맨 0815를 검색하면 예. 가칭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고요. 여기 이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계신데 이 계좌 번호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 예, 불러드린다고? 뭐 언제 적겠어요? 적겠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배드맨 0815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국민은행 006001 04198120.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006 001 다시 04 다시 198120 이렇게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의의 후원 계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보통 가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후원으로 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PPL밖에 안 하는데 오늘 너무 노골적으로 광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이 고문 가해자들 또는 헌법 파괴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제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친일명사전하고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친일명사전은 한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뭐 김기춘 황교안이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5천 명씩 만들었다가는 이게 어느 세월에 갈지 몰라서 저희는 선별을 해서 300명쯤으로 했는데 300명? 300명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해요. 경쟁력이 랭킹 300등 안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이제 또 뽑아야 하는데 이게 민간인 학사를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민간인 학사를 넣어야 하냐 말아야 하는데 민간인 학사를 한 50명쯤 이제 300명 중에서 50명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50명 배정해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 10,000명쯤 죽여야 거기 이름 올려요. 10,000명을 죽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안 되겠고 난 이거 이게 너무 그러면은 비교가 안 돼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끔찍한 일이죠. 아니 나 지금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5.18 때 우리 계엄사 합수부에 잡혀갔을 때 우리 막 맨날 뚜들겨 팼던 그 국장이 있거든. 그 사람 정년퇴직해 가지고
책도 내고 그랬던데 여기 일러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좀 팬 거 정도로는 못 올라가겠네. 헌법 파괴자가 네. 아니고 그건 헌법 기스 낸자 뭐 정도. 기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시민 선생처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이제 쫙 이름이 남겠죠. 아니요. 그 정도 뭐 이 사람 내 좀 팼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300명에는 어림도 없겠다. 뭐 기스도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단 그 자세하게 기술해 주는 것은 그 300명 정도겠지만 거기서 뭐 조금 넘는 정도겠지만 그 일단 명단을 정리하고 그 아카이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우선 그 300명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역사에 길게 이름이 남는다 하는 것을 좀 경각심을 줘야만 사람들이 그 착하게 살지 않겠어요? 예.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만 써갖고 될 일은 아니죠. 예, 그게 바로 역사가 하는 일이겠죠. 예, 예, 바로 이제 토크로 넘어가가지고요. 오늘 7월 22일에 개봉했나요?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달 아직 안 됐죠. 예, 며칠 있으면 이제 한 달이 꼭 되는데. 그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영화는 좀 다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 저만 못 봤네. 저 일본 갔다 오느라고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뭐 요즘 봐야 할 영화가 두 개가 있다는데 하나가 그 베테랑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암살이고 둘이서 지금 마침 또 쌍끌이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2%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두 영화 안 계신 동안. 나 저 없는 동안에 좀 뭐랄까 그 다운로드 수가 좀 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빠질 생각하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예, 그 최동훈 씨요 감독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충무로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속설이 있었냐면 30년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뭐든 이런 영화를 만들면 다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속설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인기를 끄는 걸까요, 이게?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 네. 그 전에 망한 것들은 네. 독립운동을 너무 재미없게 다루고 너무 경건하게만 다루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어디 가서 떠들어 하는 사람도 보다가 막 여기저기 가려지고 몸에 뻣뻣해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오글오글해지는 증상이 나오니까 우리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 우리 아주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이게 좀 닭살이 돋는데 근데 이거는 보니까 참 아주 그 오락성이 뛰어나면서도 적절한 메시지도 있고 근데 참 그 결말은 뭐랄까 역사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 판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어나지 못한 실제 일어난 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 영화가 아니고 판타지 영화다. 예. 판타지. 아니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결말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고 역사가 못한 일을 판타지로서 이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문자 문화가 소멸하면서 역사 의식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책에다 썼습니다. 그런 말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정도전 막 드라마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럴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비평가가 그게 말이야 정도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스톱 그러더니 하지마 스포일러야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 이제 역사가 아니라 그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은 그 역사를 자꾸 역사로만 다루라고 하고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서사의 힘 같은 것들을 좀 그 경시한 거죠. 그 서사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사를 어디까지 끊어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라는 걸 그 당대로 끊어서 본다면은 실패한 거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하고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뒤늦게라도 이뤄내는 거니까 이 안호균이 뒤늦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그 영화는 그냥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타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봐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실제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장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변호인까지 치면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 대단히 팽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영화는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했고 어디부터가 이 픽션에 지어낸 얘기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까지도 중요한 대사들은 실제 있었던 이제 일들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를 모셨으니까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예컨대 이런 거 백범하고 약산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리얼한 거는 백범 선생은 좀 잘생긴 편이 아니고 약산 김원봉은 원래 잘생긴 사람인데 이제 약산 역으로는 조승우 씨가 진짜 엄청난 댄디한 미남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거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둘이 만났나? 사이 좋았나? 아니요, 둘이 그 사이가 나쁜 적도 대부분 이제 갈등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또 약산이 임시정부의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립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죠. 경쟁을 했고 초기에 서로 사람 빼가고 뭐 이제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옛날에 있었지만 80년대 NL하고 PD 싸우듯이 그럼요. 그 총책선은 빼와야 할 거 아닙니까? 유인물 잘 쓰는 후에 스카우트 해와야 돼.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비방도 하고 뭐 했지만 중요한 때 아주 김구, 김원봉 두 분의 이름으로 그 독립을 호소하는 호소문도 발표를 했고요. 또 임시정부에서 이제 같이 협력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 김구 선생님은 좀 성향이 우익민족주의 성향이고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좌익이죠.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진보적 민족주의인데 백범 선생이 극우다 하더라도 임시정부의 기본 성격이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백범이 태평양 전쟁 때 발표한 선언 보면은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혁명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게 바로 임시정부고. 그런데 임시정부 해산당했어 우리나라에서. 네? 진보적 민주주의가 친북, 정복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재헌 헌법도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죽여놓고서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뭐 이렇게 하니 이거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무부하고 헌법재판소한테 해산당한 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임시정부가 아니 뭐 임시정부는 그 법통을 이어받는 게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영화에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를 이게 영화에 나오는 살부단이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죽인 거 아닙니까?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고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그걸 죽여놨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 백범 일지 보면요, 그 김구 선생이 김원봉 만나는 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무슨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이제 좀 경쟁하는 부분은 있었고 합했다 헤어졌다 이합과 집산을 갖다가 반복해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백범일지 보면 강변에서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합치자 했다가 또 며칠 합쳤다가 또 한 일주일 헤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면은 그 김원봉 밑에 있던 분들이 다 그 중국 공산당 쪽으로 그로 올라가서 독립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원봉이 실제 밑에 몇 명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같이 얹혀갔죠. 광복군은 마지막에는 광복군으로 편입됐잖아요. 편입이 됐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김원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의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불행한 일인데 김원봉이 그 월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월북을 한 얘기가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 김원봉은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어요. 백범 선생만 하더라도 신민회 사건이나 이제 그때 그 징역도 처음에 일본 사람 죽이고 잡혀가기도 하고 사셨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그 분이 해방 후에 돌아와서 이 친일 경찰들한테 당했습니다. 노덕술한테 영화 속에 이정재한테 잡혀가서 까인 거 아니에요?
까인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엄청난 고문당하고,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전해지는 얘기는 3박 4일을 대성 통곡을 하고 그러고 월북하셨다는데 이제 북에 가셔서도 또 대접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이 또 성격이 연안파제 이른바 연안파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때 그러니까 이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안파지. 김두봉 뭐. 여기는 그냥 민족주의자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연안파 제거되는 그 무렵에 같이 이렇게 제거된 중국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어저께 제가 오늘이 장준하 선생 40주기죠. 그래서 어저께 추모 콘서트로 세 친구라고 해서 그 장준하, 문익환, 윤동주 세 분이 숭실학교를 조금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하고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양쪽으로 다 연결되는데 그 세 친구를 거기 이제 초청 강연을 또 잠깐 이제 그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세 친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 친구가 있었다. 그 지금 아마 그 젊은 분들을 다 암살해서 김원봉을 받겠지만 김원봉의 세 친구가 있었다. 김원봉까지 포함해서 김원봉이 약산입니다. 김약산. 그게 같을 약자죠. 그래서 김원봉보다 나이가 많지만 김약수라고 있는데 이 반민특위 깨지기 전에 국회 프락치 사건 먼저 일어나서 김약수. 그 김약수가 있고 또 한 명이 그 조선복식사를 쓴 이여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칠곡의 아주 대부고 그 동생이 유명한 이쾌대 지금 덕수궁에서 미술 전시하는 이쾌대의 친형인데 아주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이죠. 이쾌대도 월북 화가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결의 형제를 맺었는데 이름이 약산, 약수, 여성인데 이 여자도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보면은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젊은이들이 비록 나라는 뺏겼지만 이 꿈은 뺏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 요새 암살을 보는 젊은 그 사람들이 그런 옛날 형들, 우리 형들이 어떻게 놀았고 또 안호균 같은 우리 누나들은 또 어떻게 놀았나. 그러니까 김원봉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벼슬도 하고 처음에 숙청당하기 전에 그러다 결국은 전쟁 끝나고 남로당 박헌영 등등이 숙청된 후에 여기 나머지들도 다 이제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서울수파를 숙청을 하잖아요. 근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북에서 글쎄요, 몰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도 보면은 김원봉의 동생들이 다 학살당했거든요.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걸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 좌파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 한 사람과 또는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그 공이 크다 하더라도 그 해방 이후에 북정권으로 간 사람들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이렇게 역사에서 도려내 버렸죠. 뭐 김원봉 경우. 사실 영화의 마지막에 그 안호균이 이제 그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하고 같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잖아요. 그 16년 만에. 근데 저는 보면서 저 대목을 김원봉이 귀국했다가 이정재한테 그러니까 조승우가 이정재한테 잡혀가서 모욕당하고 까이고 나와서 울분을 터뜨리다가 안윤호하고 접선이 돼가지고 죽이자 이래서 죽인 거면 좀 더 리얼했지 않을까 그런 우리 역사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정반대가 됐죠. 친일파를 그렇게 처단하는 게 아니라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고 주장을 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한테 거꾸로. 그럼요. 공산당으로 몰려갖고 다 숙청당하죠. 우리는 영화에는 그 염석진이가 안호균과 석사포를 다 잡아 죽이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을 복합시킨 건데 그 후반부 이제 해방 후에 변절한 후에 이제 뭐 경찰에 이제 투신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반민특위에서 재판 받는 그 노독술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노독술도 있고 염동진의 모습도 있고 이종형 이라고 있죠. 대동신문 만들었던. 그 진짜로 법정에서 내가 애국자다라고 그 떠들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복합돼 있죠. 노덕술은 잡혀가긴 잡혀갔지만 재판도 안 받았어. 아니 노덕술은 또 잡혀갈 때 그 사진을 보면은 하고 아주 기가 죽어서 잡혀가죠. 그런데 이승만이 그 노덕술을 구해내잖아요. 국부께서. 국부께서. 그러니까 노덕술 배우는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그때 딱 이승만이
한 메시지를 친일파들이 정확하게 캐치한 그렇죠.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내 밑으로 와라 전부 다. 그래서 그게 그 노덕술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했더니 반민특위 특별경찰들을 뚫게 패갖고 이제 무릎 꿇려놨는데 한 명이 이제 빠져나가서 특별검찰부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별검찰부장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권총을 빼들었는데 이제 친일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팔 밑으로 권총 뺏어가고 이제 뚫게 패서 저쪽에다 무릎 꿇려놨는데 이 검찰부장이 누구냐 하면은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팔을 비틀어서 총을 뺏는 게 어떻게 일개 순사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승만의 특별 지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국부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 벌써 이 70년 전의 일인데 60년, 65년 전의 일인데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친구들과 이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활개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준. 아니 그런데 왜 지네 아버지들 삼죠? 왜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래? 그 지 혼자 국부라고 그러면 되지. 아니 참 그 말이 끔찍하던데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을 가리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만든 그 얼개를 짠 분이다. 난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노덕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끌도록 만든 그 얼개를 짰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영화 보고 만세는 왜 불러? 나 그거 진짜 대책이 안 서대. 약간 그 분열증적 현상이라고. 왜 만세 불렀대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나중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근데 요새 여의도에 없어가지고 못 만나는데. 나중에 이 자리에 한번 모시죠 한번. 그래 좀 물어보죠 한번. 근데 그분은 몸으로 하는 분이라. 굳이 모실 필요 있겠어요. 몸으로 하는 분이라 말로는 못할 걸. 예. 주로 어부바하고 뭐 이런 거 전문이잖아. 자, 근데 영화 속에 보면은 사실 영화 속에서 명확하게 실존 인물은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법이 없고 나머지 다 가공의 인물인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을 약간 섞거나 뭐 종합하거나 합성하거나 이런 거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 전지현 역할 역시 이제 그 영화의 가장 큰 안옥윤. 근데 이제 뭐 전지현처럼 이쁘진 않았지만 깨진 안경을 끼도 이쁜 그러니까 저격수. 그 안옥윤 씨의 그 해당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남자현이라든가 여러 사람 뭐 있지. 이런 그 우리 그 여성 독립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그렇게 이제 그 영화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뭐 총독이나 관동군 사령관 같은 거물들을 그 저격 시도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었던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실제로 그 친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그렇죠. 그건 뭐 남녀 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길이들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좀 상당히 제가 평원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쏘고 찌르고 뭐 하는 거에 좀 초기 발달합니다. 사격, 양궁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티븐슨이라고 미국 맞아요. 친일파 있잖아요. 예.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라고 해서 보면은 김명환 장인환, 전명훈 그 두 의사가 이제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공범인 줄 아는데요. 따로 두 분이 공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저 미국에 우리 재미동포가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런데 스티븐슨이 나타난다니까 따로 가서 정지를 한 거예요. 과학적 동치 발견과 비슷한. 서로 저 경호원인 줄 알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랬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질 때 거기 또 딴 팀이 또 갔었다니까요. 무대무주의 쪽에서도. 그 옛날에 80년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게 아니라 그때 동시 여러 군데서 발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디 공장에 어디 못된 악덕업소 있는 공장에 노조 만들려고 딱 잠입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른 그룹에서 이미 와서 작업하고 있으면서 김동진은 딸 공장에 가시오.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게 서로 교신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3.1운동 때도 그렇고 그 여성들의 활약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문 기자도 보니까 뭐 여학생들이 먼저 선동했다라든지 심지어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 우리 그 여자 비행사 그 권기옥 씨. 그 사진이요. 그 권기옥이 자기 남편과 그다음에 시동생을 이렇게 탁 뒤에서 안고 있는 사진이 그 시동생이 이상화예요. 그 시인 이상화. 시인 이상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미남자라고 꼽혔고 그다음에 형은 이상정 장군이라고 그 독립군인데 정말 그 둘을 탁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트위터로 제가 올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딱 저 솔로 비행하고 딱 기념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원래 그 비행기 몰고 천왕 폭격하려고 했었다고. 그걸 또 올렸죠. 야,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냥 요새 와서만 뭐 국위 종목이나 뭐 사격이라 이런 거 활이나 잘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정말로 꼽고 싶은 사람은 김 알렉산더다. 김 알렉산더다. 네. 그분은 우리나라 이제 정말 최초의 볼셰비키예요. 볼셰비키 정식 당원. 최초의 정식 당원인데 뭐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왜 우리 입양된 여성이 장관에 올랐다고 해서 그 아주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펠러랭.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 이전에 거의 한 100년 전에 90여 년 전에 한국 여성이 외국에서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김 알렉산드라. 볼셰비키 정권에서? 그러니까 볼셰비키 정권은 아니고 볼셰비키 정권이 그 시베리아 극동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잠시 섰었던 그러니까 소련 연방 중에 이제 하나가 될 만한 시베리아 쪽에 쓴 정권의 외무 담당 인민위원이에요. 외무장관인데 이제 이게 백군한테 토벌을 당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다 체포가 됐는데 우리 유동열 장군 같은 분도 고려공산당 하시면서 이제 그때 체포가 됐는데 그러니까 백군들이 쓱 보고서 저 생긴 것도 다르고 조선 사람이고 하니까 조선민족주의자라고 하면 풀어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공산당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조선민족주의자 맞아. 이제 그러고 풀려났는데 이 양반은 나는 볼셰비키다. 볼셰비키다. 조선 독립운동을 지지하지만 난 볼셰비키다.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이제 늘 다 나오잖아요. 이제 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뭐 누구는 술 한잔 달라, 담배 한 대 달라 이제 하는데 이 언니는 8발짝을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힌 채로 그러다 하고 이거 뭐 소품 드는 것도 아니까 8발짝을 걷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을 쏘기 전에 물어봤어. 왜 10발짝도 아니고 8발짝이냐. 그랬더니 이 언니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 그리고 내 마음의 고향 조선이 팔도라고 들었다. 그래서 내 한 발 한 발에 그 조선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그곳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밝은 미래가 오기를. 그 알렉산드라 누나가? 네. 그 누나가 그러고서 이제 쏴라 이제 해서 그 절벽에다 세워놓고 이제 죽었는데 그 얘기가 전해지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도 그 언니가 떨어진 곳에서는 물고기를 안 잡았대.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우리에 보면은 그런 전설적인 언니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유재석 씨가 그 무한도전인가요? 거기서 그 소개해갖고 이제 참 나왔지만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 그런 거. 그런 언니들이 교과서에 실려야 그 편지를 딱 옥중 편지 보낸 거 보셨어요? 네. 어머니 당당하게 죽으라. 이렇게 와. 야.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또 궁금한 인물이 있는데 속사포. 예, 상하이 피스톨? 상하이 피스톨. 예. 하와이 피스톨. 하와이 가보지도 못해놓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직업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그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백민태 같은 사람을 그 모델로 하지 않았어요. 백민태. 네, 백민태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직업적인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제 주로 우파 형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썼죠. 좌파는 조직적인 그렇죠. 무장 행정 이런 걸 이제 그 했고 그런데 해방 후에 돌아왔는데 친일파 쪽에서 청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재원 의원들 반민특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의원들을 이게 이제 그게 백민태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백민태 얘기를 노덕술 쪽에서 암살 사건 꾸몄을 때 양반이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해갖고 이제 그 폭로했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끝에 안 좋게 됐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이제 이런 분의 얘기들을 좀 합성했던 게 아닌가 해가지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따져가면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아 이거 궁금하잖아요. 야, 저런 인물이 진짜 있었나? 뭐 그런. 그 김상욱 의사랑 뭐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김상욱 의사는 이제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총격전을 그 벌인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길거리 총격전하고 맨홀에서 올라와가지고. 하와이 못 가보고 죽은 게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형들이 참 멋있었죠. 그 남자현 지사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지금 그러니까 관동군 그 사령관 저 암살도 하려고 했었고 총도 암살도 기도했었고 또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의 그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을 그 몇 년 동안 그걸로 이제 그 속옷을 삼아서 입으셨다고. 그리고 나이도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현도 있고 윤희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지만 그 또 좌파 쪽에서는 김명시 여장군이란 분 계시고 그분은 그 이제 요새 그 네이버가 좋아져 갖고 이제 검색을 하고 그 사진을 찾아봐서 그 전까지는 이제 김명시 여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옥중에서 자결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방 후에 아마도 친일파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그렇게 발표된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그 의심을 갖게 되지만 이제 수가 없고요. 또 박진홍이라든가 박차정이라든가 박차정은 바로 김원봉의 그 부인이었는데 폐결핵으로 그 이제 세상을 떴고요. 그런 이제 훌륭한 그 여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영화 속에서 그 마지막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시는 걸 듣기만 했는데 뭐 그런 대화가 나온다면서요. 왜 친일했냐 그랬더니 일본이 망할 줄 몰랐냐고. 네, 아니 왜 동지를 팔았어?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지. 뭘 몰라. 해방될 줄 몰랐어. 해방될 줄 몰랐어. 그랬다는 거야. 그게 아니 그거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정주 한 얘기. 서정주한테까지도. 그러니까 그거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버티다가 근데 그 45년 뭐 다 돼가지고 6월 7월쯤에 친일하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그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했을 리가 없는 사람들. 근데 좀 모자라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미국하고 전쟁을 딱 벌였을 때 망하겠구나라는 거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뭐야?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게 그 제대로 만약 실제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일본이 뭐 영원할 것 같아서 했다 하더라도 일본 망하는 거 봤으면 좀 반성을 해야지 그걸. 근데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서정주가 말이죠. 이제 그 뭐 윽박지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사람이요. 다 합쳐서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친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말로 그 자기 그 이익을 쫓아서 친일한 그런 아주 정말 나쁜 놈들도 있지만 그게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민족 앞에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들. 그건 뭐냐면은 아마도 그 저쪽 편에서도 낙곰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쫄지 마. 쫄면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친일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좌익 세상이 된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바람에 이게 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해방 후에 보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 사과받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안 풀리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들어서 뭐 누굴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고백을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좀 해줬으면 그건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은 이게 이 지금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치료약이거든요.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 질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규슈에 저 마누라 고향인데 예. 거기 가면 이제 그 가미가제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파일럿들 딱 사진들 다 걸어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 네.
근데 그 떠오른 게 뭐냐, 미당성저 서종주가 시 하나 썼잖아요. 마쓰이 오장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실존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있겠지, 그러면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오장이 저거예요. 그때 그 전쟁 영웅이에요. 계급이죠, 오장은. 예, 오장은 무슨 계급이고, 그 영웅적으로 죽은 일본 군인이어가지고, 그거를 예찬한 게.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에 그 가미가제 중에서는 실제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는데, 탁경현이라고 저 진주 옆에 사천 사람인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은 이렇게 크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신지가 조선이라고 돼 있고, 그 창씨명이 부미히로,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거꾸로 해서 부미히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참 슬픈 얘기가 전해져요. 그 사진을 같이 이제 해놓은 거에 보면은 웬 아주머니하고 찍었는데, 어머님과 이제 하고 봤더니 일본 하숙집 주인이었대요. 나 나중에 찾아갔더니 이 하숙집 주인이 그 탁경현 군이 출경 나가기 전날 밤 아주 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너무 생생해서 기억이 난다. 이제 하면서 조금 불러주는데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일본의 유명한 그 배우가 그 사연을 보고 그 추모비를 고향에다 세웠는데 또 고향에서는 가미가제 친일파다 해서 또 못 세우게 하고 하여튼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영화의 상황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그 재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반민특위 가 좌절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영화를 최동원 감독이 되게 영악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영리하게. 저는 이제 영화 보러 가면서 일제시대 때 배경을 한 영화니까 우리가 명량이 흥행이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독립운동도 흥행이 되죠. 임진왜란이 흥행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흥행이 되는데 이거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보면 좀 제대로 못 다룬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 그냥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배우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런 영화예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들 연기도 잘하고 에피소드도 자잘하게 많고 오락 영화의 외견상 오락 영화의 형태로 만든 독립운동 영화예요. 말하자면 역사 영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영화 자체는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영화 자체 완성도도 꽤 높은가 보죠.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네. 그 자체도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그 결혼식 하는 백화점이 뭐 나중에 보면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그 백화점 뒤편에 그 남산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까지를 굉장히 좀 고증을 하듯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면은 신경을 안 쓰고 봐야 영화가 재밌는데 뭐 직업이다 보니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면들에 굉장히 나름 심혈을 기울였고 굉장히 복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우선 역사책은 아니니까 오락 영화로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의 철학적인 질문들이 영화에 담겨 있더라고요. 대사에 그게 튀지 않고 녹아 있어서 옛날 영화들이 이제 아까 우리 진 교수가 인용한 그 대사 나중에 이제 죽이기 전에 왜 동지를 팔았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해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 해방이 영원히 이 밑에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사실 우리 대학 들어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20년 이상은 더 할 줄 알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더 간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대통령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3살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안 바뀐 거니까. 아니 제가 우리 동네 어떤 꼬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해요? 우리 때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 할 걸로 우리 알았죠. 그때 왜 노래 아니, 근데 그거 맞았잖아요. 정신했지. 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했죠. 아니 그렇게 옛날에 빨리 그것도 패러디한 노래 했잖아요. 뭐 5.16 뭐 바이 쿠데타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 딸에게 물려주세요 하고 끝내잖아요. 그 많이 시됐어요. 말이 시가 됐어. 하와이 피스톨이 그 이제 오달수 씨가 그 조연 또 빛나는 조연을 하는데 그 이제 그 거기서 하와이 피스톨은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고 살부계 멤버였고 그 하인이 오달수가 역할한 그 노인네가 이제 하인이잖아요. 도련님은 따라다니는데 이제 자기들은 돈 받고 사람 누구든 다 죽여준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얘기를 그 독립군과 어울리지 마요. 막 그러면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러면서 물어보잖아. 야, 이렇게 일편도 며칠 암살하고 한다고 해방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안윤옥의 안윤옥이 아니다. 윤옥 씨는 지난번 대통령 부인이고 안옥윤의 대답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예요. 그러니까 승산의 단기간 내에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거든. 그럼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전망 없는 싸움을 하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상당한 정도의 역사적 철학적 의미가 있는 문답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강연을 다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역사가 진보하느냐예요. 역사가 발전하느냐.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조중동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집어넣는 학습된 패배주의, 조직된 패배주의였고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그 끝까지 주입했었던 게 바로 엽전들이 뭐 이렇게 들고 뛰어봤자 뭐 어떻게 세상이 바뀔 줄 아느냐. 일본하고 같이 가야지. 그거 깨갱해라. 그거 중대한 질문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죠? 동아일보에서 이 영화에 대한 칼럼을 어떤 분이 쓴 걸 보니까 눈에 띄는 그 지적이 왜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느냐 이게. 그게 사실 토크 두 번째 주제거든요. 너무 기발한 생각이다. 그 영화 보면서 그 참 불편해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아니 근데 김무성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래? 그거 어부바하고 뭐 이런 거 절 전문이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인기 끈다, 뭐 영화가 잘 나간다면 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만세 불렀다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마도 이제 자기 가계나 현재의 위치나 그런 정체성을 잊고 순수한 민족주의에 빠진 거 아닐까? 젊은 시절. 자기도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었다. 그리고 니멀리안 행진곡도 부를 줄 알고. 제가 볼 때는 그 영화 보고 만세 안 부르면은 친일파로 몰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대한 독립을 지지해. 이렇게 하는. 옛날에 이제 장기소 선생님들이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억울하게 빨갱이도 몰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승만 맛에 부른대 옥정에서 이승만 맛에 이제 부르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또 세게 그 다음 날은 김일성 맛에 부른대. 그래서 그게 좌우 또라이였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정치권에서 옛날에 한번 그 신기남 의원이 붙인 그 친일 문제 그게 걸려가지고 아마 당 대표에 사퇴했었죠. 네. 당 대표에 걸려놨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의 홍영표 의원인가요? 부친의 친일에 대해서 이제 대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친일.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걸려 있잖아요. 아니 근데 홍영표 의원은 할아버지가 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임명사전에 딱 등재돼 있는 그런 자기도 받고 뭐 한 그런 벼슬도 한 중추원 참의도 하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백하게 이제 그 등재된 그런 경우고요. 김무성 의원 부친의 경우에는 그런 행적이 일부 확인되는 게 있는 거지. 아직 말하자면 그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등재된 기준에 등재 기준에 맞는 조금 애매하다 해서 뺐죠. 뺐습니까? 아마 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긴 이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승만 때 이제 주일 공사를 지내면서 한국 전쟁 시기에 그 주일 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일제 시대 때 도의원을 지냈는데 도회의원 도회의원 그 지낸 거만 해도 그게 이제 상당한 그 당시에는 친일파도 이제 분류가 됐는데 될 수 있는 그 건데 뭐 저도 그 개인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그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징적인 걸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사에 이제 보면은 발언했던 내용이 나오고 뭐 축전을 보내자고 했나 황군에게 중성 편지 뭐 충성 편지 보내자고 좀 더 발굴되지 그다음에 않았어요?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몇 가지를 좀 더 발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무성 씨 부친의 전기 일대기를 지금 8.15에 맞춰서 냈는데 이번에 서도 나왔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 극일의 정신으로 일제 시대를 견뎌낸 인물로 그러니까 그냥 친일을 안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애국지사처럼 이렇게 근데요. 그 일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구체적으로 디테일까지 잘하는 건 친일파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멀리서 이제 본 거고 일본 놈들 그 밑에서 이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그러니까 극일 내지는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영화에서 강인국 사장이 그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이제 자기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다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친일파들의 얘기라는 게 자기 변명, 그다음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아주 뚜렷한 사관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거고 지금 뭐 KBS 이사장하고 있는 이인호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박근용 씨의 그 발언의 배후에도 그렇게 깔려 있고 다시라면 진짜로는 김무성 씨가 국회의원들 다 있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십 명 모아놓고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자기의 기반, 자기의 위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같으면은 그때 이제 다카키마소나 뭐 친일파 얘기하면은 이제 한 달 두들겨 맞았지만 그때는 잡혀갔다니까. 박정희가 친일했다 이런 얘기하면 잡혀갔다니까. 친일을 미화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 네, 박정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저 광복군이라는 책이 지금도 헌책방 가면 구할 수 있는 책인데. 광복군이었잖아. 네. 박정희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해방 후에 광복군이었잖아. 그러니까 광복 후에 광복 후에 광복군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에서 보면은 박정희가 마치 일제 말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부대가 해체되는 바람에 광복군 제3지대 찾아가가지고 그 중대장인가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박정희가 보더니 누가 이런 책을 쓰라고 그랬냐고 아주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지금은 뭐 어떤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다 광복했던 사람들 다 알고 이제 아는데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캐릭터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와서 아부를 떠느라고 이제 이 광복군 출신이라는 걸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임자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이제 야단쳤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거는 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하냐 이런 뭐는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김무성 씨가 하는 일은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이제 본인 일이 아니었어. 자기 아버지 일이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런 거 낸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대권 행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가게사를 그 김일성이가 혁명 가게사를 만들듯이 김무성도 지금 가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뭐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뭐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인가 뭐 대동강에서 미국 배 불 지를 때 주동이란 건 맞아요? 그거는 저 돌 던진 건 사실일 거예요. 돌 정도 던졌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김일성도 자기 회고록에서 그랬어요. 그 뭐 이렇게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냥 뭐 우리가 듣기에 그 뭐 다 그 주도한 건 아니고 그때 그 난리통에 한몫하셨다. 그래 이제 가서 돌아보자는 거가. 거기가 바로 제너럴 시어머노가 바로 그 앞에 그 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돌 몇 번 던진 거 가지고 뭐 혁명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은 문제가 있지만 그 김일성 너 또 여기서 이런 얘기하다 정부 또 설리 들을지 모르지만 김일성 아버지나 그 저 또 친삼촌 외삼촌이 독립운동 세게 한 건 맞습니다. 그 저 친삼촌이 징역 15년 살았고
외삼촌이 15년 살았고 친삼촌이 13년인가 살았는데 그러면은 일제시대에 정말 열 손가락에 들게 징역 오래 산 그런 그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 13살 때부터 조직 만들어서 독립운동하고 이건 좀 아닌 거지. 진짜. 15. 근데 13살 때 내가 읽은 거 보면 13살 때부터 솔방울 수류탄을 만들고 좋은 일에 참여한 걸 과장하는 거하고 나쁜 일을 미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뭐 철이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 이승만이가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뭐 사과하는 것까지는 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이고 그렇죠. 자식의 일은 자식의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미화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건 범죄죠. 사실은.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공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거죠. 절대로. 친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까지를 뭐라고 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침묵이 아니 근데 공직자로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되죠. 그렇지. 입장만 밝히면 돼. 우리 현대사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등등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화하는 건 좀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사를 가지고 민족사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친일파 가문의 가족사를 민족사로 만든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친일파 가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렇죠. 나는 그 정도면 보면 그 정도는 단정해도 된다고 봐요. 뭐 혼맥이나 뭐 그런 걸로 얽힌 거 보면은 뭐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그 인맥 지도를 아니 근데 그 당시 뭐 도의원 하면서 황군 유해가지고 무슨 뭐 전보를 보내자 무슨 뭐 편지 보내자 이거 얘기했으면 친일이지 그 이상 친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가족사에 대한 옹호 내 미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역사에 대해서 왜곡으로까지 그렇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도 이제 미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어야 되는 요 관련해서 우리 역사학자를 모셨으니까 하나 여쭤봐야겠는데 제가 8월 15일 날 아침에 복숭아 따다 말고 들어가서 방에서 기념사를 듣다가 되게 놀랬거든요.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헌법 위반이네요. 왜냐면은 우리 재헌헌법에 보면요. 1919년 3.1운동으로 건국하고. 그렇지. 그거고 그다음에 정부를 재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국절 논란 이제 뭐 한참 할 때 야, 그거 이승만도 그렇게 안 했다. 이승만이 민국 30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연호를 연호를 3.1운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1운동 때부터 기사는 그러면 1948년이 민국 30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1948년을 하게 되면 그 국가 수립이 지들이 국가 수립하는데 영향을 한 게 있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똑같은 8.15라 하더라도 45년 8월 15일은 자기들이 죽을지 말지였고 48년 8월 15일은 휴 살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건국이지. 친일파의 건국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에게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은 대립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그날이 그날이야. 그런데 이거는 친일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확 다른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정부 수립 67주년이라고 해야 맞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으로 대통령 기념사에 작년 재작년에 안 그랬어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저는 안 들었는데 건국 67주년이라고 했으면 그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그럼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예. 그건 위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KBS 이사장은 이인호 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헌법 파괴죄를 전에 그 현직 대통령까지 또 집어넣어야. 아니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뭐 헌법을 파괴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를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 방향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젊었을 때는 뭐 러시아, 핀란드 이런 쪽 연구하고 해서 좀 상당히 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학자로 김대중 정부 때는 공직도 하고 그랬지 않나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했나요? 대사한 건 김영삼 정부 때죠. 러시아 대사.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사람도? 그때까지는 몰랐죠. 대사한 이후부터 이제 또 자기 그 집안 문제가 또 있죠. 친일 명사전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인호 씨가 할아버지가 거기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왜
일제시대 때 그 유림의 대표로 친일을 했었고 이승만 시절에 왜 심산 김창숙을 몰아내고 성균관 파동이 있었을 때 그쪽 그 심산 선생을 몰아낸 그 주역이었거든요. 자기 가족사로부터 객관적이고 냉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죠. 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사실 해방이 안 올 줄 알았다는 말은 저는 약간 의심하는데 실제로 몰랐을까? 미국하고 전쟁 시작한 뒤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면장을 했어요. 39년도에 면장을 했는데 면장을 하다가 공출 요구가 되게 심해지니까 면장을 그만뒀어.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아래 동생,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손위 형님이 우리 이제 작은 아버님이 만주에 사업한다고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강제로 혼인시키려고 그러니까 싫다고 도망가서 만주로 가서 학교에 취직을 했거든. 그게 이제 국민우급학교라는 만주인과 조선인 아이들 다니는 게 우급학교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 다니던 게 소학교에 만주국에서 국민우급학교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1943년 무렵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너 애비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한참 더 사셨으니까 너가 애비하고 작은 애비가 만주에 가 있어가지고 내가 면장을 하다 보니까 백날 공출 요구인데 이거 일본이 망하겠다 싶더라. 미국하고 전쟁까지 치는데 그래서 일본 망하면 저 만주가 있으면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형제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주에 가서 그 두 동생을 1943년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골에 면장하는 사람도 안 거죠. 예, 이거 이 들어가면 일본이 망하고 그다음에 저 만주에 가 있는 일본이 식민지로 하고 있는 거기 가 있는 우리 동생들이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선수 가서 데리고 오는 시대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거 얼만큼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이 어렵고 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뒤져서 노크도 뺏어가고 뭐 그러니까. 중학생 학생들 동원해서 솔방울 걷고 성진 채취하고. 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 거에 대해서는 다들 확신을 하지 못했었던 네, 그런 분위기도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또 그 시절에 직접 겪었던 거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특공을 했는지. 특공 자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항복은 하는데 이 무조건 항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저항을 해야지 무조건 항복은 피하고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진 항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옥세한 거 얘기 쫙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일본 교장 중에 그 옥세 그렇게 이제 그 찬양하던 교장 선생님이 딱 미군 진주하니까 영어 회화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유장관도 얘기했지만 그 시기가 정말 미친 시기였죠. 전쟁이라는. 아니 근데 나는 우리 큰아버지 시골 면장했던 분 말씀이 그런데 막 경성에서 놀면서 좀 한다 하는 그런 행세를 하던 지식인들이 일본이 이 전쟁을 못 이기리라는 거를. 근데 못 이기지만 이것이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조차도 이 전쟁이 한 3년 이상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당장 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거죠. 아니 우리 뭐 박정희 아까 저게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던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유신 체제가 망할 거라는 것과. 나도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싱가포르 함락했을 때 그 이제 고무공을 다 나눠주고 무슨 또 도시락에다가 그 우메보시 하나 바꾼 거, 뭐 그 쌀밥 이제는 먹는 거 해결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길창덕 선생님이 반에 이제 50명이었는데 공이 49개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투표로 한 명 뽑는데 못 받는 애를. 근데 그런 일이 많았죠. 자기가 걸렸대. 그래가지고 평생 로또를 안 우리 했다고. 어머니도 학교에서 공 하나 모질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무개 집 딸이 못 받아가지고 울고불고 집에 갔다고. 예. 자,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사실은 현재형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친일 청산이 안 된 게 단지 역사적인 문제로 그치면 괜찮은데 이 또 후손들이 남아요. 직계 혈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사상적인 후회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그 습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친일하던 그런 습속들을 가지고 한국을 와서 이른바 건국을 한 거죠. 어? 그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건데.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직계 혈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그 세력이 어떻게 그렇죠. 전소되어 왔는가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일파 그 직계 혈손이 뭐 하고 있나 이번에 이제 여러 군데서 특집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어져서 되었는가. 그런데 염석진으로 대표되던 그런 친일파 이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공안 세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고등경찰 헌병대 그걸 장악하고 공안 세력이 됐고 그 공안 세력이 예컨대 김창룡이 백선엽이 뭐 이후락이 그렇게 이어지던 게 군 경찰이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바뀐 게 김기춘이 황교안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우리가 민주화운동이 정말 쎄빠지게 했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 공안 세력을 해체시키질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 옷만 갈아입혔단 말이에요. 군복에서 양복으로. 그게 문민화죠, 문민화. 근데 이제 그 공안 세력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야말로 우리 재헌헌법을 들어먹고 재헌헌법 대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해서 이 반공을 들고 나와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사람들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하고 지금 호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살아남고 생물학적으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우리 사회 꼴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꼴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친일파들이 1945년 이전에 한 그 행동은 해방이 되고 우리가 그 남마당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아마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한 죄 빼놓고는 웬만한 거 다 용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고등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산하를 세우려면은 이 사람들 그 친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때 묻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탁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일 문제를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친일 문제를 지적하는 놈이 빨갱이고 지적하는 놈이 이상한 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역전은 기독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것처럼. 아,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 일제시대 때 기독교도들 중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그게 소수파가 돼버렸죠. 아, 그랬어요? 고신합동 같은 데가 기독교 내에서 그쪽이 주주가 되지 못하고 그쪽이 소수파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 같은 데가 전락을 한 거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 압력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면 안 되고 적당히 버티다가 적당히 들어주는. 너무 앞에도 너무 뒤에도 네. 안 되고 중간에 끝까지 버틴 거는 좀 또다이 비슷한 거고. 뭐 이제 이렇게 그 결국은 자기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지나온 행보를 무조건 정당화 시켜온 거죠. 그 역사에 관해서 말이죠. 사실은 이게 그런 역사를 바로잡자라는 운동이
재밌게도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그전엔 한나라당이었고 그전에 신한국당이었잖아요. 김영삼의 민정당이었고요. 그러니까 민정당 때가 아니라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역사 바로 세우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그 기획의 일환으로 이제 없앤 게 이제 중앙청이었죠. 중앙청도 없애고 막 이랬는데 지금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저쪽도. 네.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 자체를 엎어버린 거라는 거죠. 가장 최근의 그 사례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시작한 그런 이제 일련의 역사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찬성인데 사실. 찬성해서 정권 바꾼 다음에 제대로 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예, 자유민주주의께서 왜 그러십니까? 영국 답답하고 이러겠냐고. 지금 8종의 그 민정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빼고는 한 권이 문제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쵸. 다 괜찮은 게 다 이게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국정을 안 해도 민간 차원에서 다 이게 제대로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노 대표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거지만 저쪽에서 보기에는 안 괜찮은 거죠. 아니 내가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국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는 나머지 7개도 덜 제대로 된 것 같아. 저는 더 제대로 만들어야 돼. 요새 이제 강연 다니면서 이제 좀 선명한 사례를 대비시켜 주는데 왜냐하면 참 옛날에 안두희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범 추정하는 양반들이 강모라 가지고 이제 안두희 그 전에 그건 쓰러지기 전에 아니 쓰러진 직후에 그러니까 쓰러진 직후에 그러니까 안두희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백범 암살의 진상이 이제 영원히 땅에 묻힐 것 같으니까 안두희를 납치했어요. 자기들 감옥 갈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안두희의 자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두희가 거기서 김창룡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게 다 본 게 아니다. 왜냐하면 김창룡이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는 전봉덕이랑 그런 산 놈들은 안 불었다. 그게 재밌는 얘기가 전봉덕. 네. 전혜린 아버지죠. 전봉덕이 기원에서 바둑 두고 있다가 그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바둑 두는 사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줌 누고 올게 하고 나가더니 그 길로 택시 타고 김포공항 가서 출국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전봉덕을 안 불었다. 이제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창룡이 어떻게든 관계됐을 것이라는 이제 확실한데 거기 아주 재밌는 기사가 교통일보 중간에 이게 소제목으로 뽑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거사후라고 했는데, 이건 동아일보가 이제 말을 마사지 해준 거지. 그러니까 범행후라고 해도 있는데, 실제 이제 안두희 표현은 거사후였는데, 김창룡이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 안 의사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안 의사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안중근이 안 의사냐 안두희가 안 의사냐. 그 역사관의 차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얼마나 시끌벅적했어요.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안 의사의 동생은 대접 잘 해줘야겠죠. 안 의사의 동생이 뭐였을까요? 안두희 동생. 네. 아니 이제 우리 80년대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8년간 지냈어요. 안두희 동생이요? 예. 진짜? 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나는 안두희의 동생이 형의 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건 연좌제니까. 그러나 형의 일로 덕을 보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백범 우리 지금 5만 원권 쓰고 있지만 거기 이제 신사임당인데 원래는 이제 10만 원권에 백범 선생이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권을 또 만들자 했는데 5만 원권을 여성으로 하자. 그래서 뽑았더니 유관선 언니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20세기 두 분 다 독립운동이다 해서 다시 뽑자가 된 거예요. 나 같으면은 황진이를 추천했을 텐데. 근데 나한테 안 물어봐서 신사임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도안이 다 끝났는데 발권 업무가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백범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여정부가 한 잘못 중에 되게 큰 것이 서두르지 않은 거, 덜 서두른 거야.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착각을 하신 게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난 노무현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 참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거고 우리 역사도 그 정신없이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 빨리 좀 했었어요. 다시 시작해야죠. 마지막으로요. 어차피 이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고 그런 또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이 역사를 우리가 또 보듬고 가야 된단 말이죠. 또 씻을 건 씻어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역사를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과거사 쪽에 이래저래 이제 관계했던 입장에서 정말 전 그 변호인을 보고서 많은 걸 느꼈고요. 작년에 변호인, 올해 또 그 암살도 있고 또 베트남도 역시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대중들이 그 정의에 대한 갈구가 대단히 그 심각하게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당 이름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당 회원들은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게 참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현실의 법정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가령 우리 이제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3, 40년 지나서 우리 손자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변호인 영화를 보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 멋있는 변호사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싫어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했을 때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정의를 세보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안 돼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해야 할 거고. 그럼 또 물어보겠죠. 차동영이 그 고문했던 나쁜 놈은 감옥 갔어요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니, 연금 따박따박 받아먹다가 늙어 죽었는데 국가유공자라서 국민묘지에 갔어. 국민묘지에 갔어. 그렇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재심 사건 해갖고 간첩들 재심 사건 이제 해서 뭐 무죄 판결 받았다고 신문에 나지만 그 사람들 고문했던 그 수사관들 또 검사들 다 훈장 받아갖고 국립묘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현실의 법정에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뭐 또 그전에 그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과거사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만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하려는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역사의 법정에 띄우는 고발장이죠. 공소장일 겁니다. 이번에 이 암살 영화가 1,000만 명 넘게 뭐 1,500만 명도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공감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렇게라도 이렇게 좀 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친일파들이 만들어놓은 이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거부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들이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헌법이 우리 국민의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헌법을 파괴했던 자들이 지금 헌법을 지켜라, 뭐 법을 지켜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니다. 헌법은 우리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전이 아니고 반헌법 행위자 친일 인명 사전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반헌법 행위자들은 왜 열전이 사전을 만든다고 치면은요. 그거 아마 한 5,000명, 10,000명 정도가 너무 많아서 텐데. 너무 많아서. 네, 그거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를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뭐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한 4, 5년은 걸릴 작업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최대 한도로 속도를 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헌법을 들먹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열전이 70편인가 돼 있는데 요거는 한 300편. 그죠? 네. 예. 오늘 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요. 100분 토크. 역사 청산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친일 매국노를 척사라는 영화에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뜨거운 공감을 이미 보낸 상태인데요.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재벌을 응징하는 영화 베테랑이죠. 이 영화도 또한 1000만 관객 동원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700만 뭐. 근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그 현실의 문제를 이게 허구적으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허탈한 거고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우리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자, 이 사람들부터 우리가 좀 역사에다 이름을 적는 작업. 우리 어렸을 때 떠들어도 칠판에다 이름 적었잖아요. 공동체의 사소한 규율을 어겨도 그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이제 정말로 그 헌법 파괴한 사람들 이름 꼭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영화로 이런 문제를 허구적으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현실 속에서 정말로 실현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안호균이 되고 제2의 전지현이 되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치카페도 지난 62회 방송을 기점으로요. 누적 다운로드 수가 드디어 7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제법 했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방송을 하면은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가 100만 명. 100만 명? 예. 아니, 몇십만 명. 산수가 안 되시네. 아니 너무 커서 역사학과라서 이해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 나와도 산수 안 되는데 뭐. 뭐 제작팀에 따르면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도 1억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그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인기 있는 것도 이거 한국 정치가 안 돌아가서야. 이거 들으면서 허구적으로 실현하지 마시고요. 현실에서 아주 작은 실천이나마 현실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요 잠시 쉬었다가 타임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트맨 잊지 말아야 돼요. 배트맨 0815. 네, 배드맨 BADMEN 배드맨 0815. 예, 반헌법 행위자 열전, 반헌법 행위자로 쳐주시면 바로 접속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100분 토크 함께 만들어주신 한홍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